안녕하세요. 서울 프로퍼티 인사이트의 고병기 콘텐츠 에디터입니다. 네, 이지스 자산운용 대체정권 투자팀과 함께하는 주간 리츠, 글로벌 리츠 위클리 시간이 왔습니다. 예, 오늘은 또 달라지셨습니다, 원분이. 네, 신영찬 과장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 지난주에 다른 일이 있어서 비었는데 잘 하신 것 같은데요. 네, 저도 보는데 네. 굉장히 네, 진행을 잘 해주시더라고요. 네, 되게 어색하게. 네. 네. 이 리츠 시향인데 일종의 한번 얘기를 해보죠. 어떤가요? 제 가장 큰 특징은 어떻게 되나요, 과장님? 먼저 일단 지난주 수익률부터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네네. 이제 상위 종목 중에는 이제 위에서 보시듯이 알스트리아 오피스라는 독일 오피스 리츠가 21% 크게 좀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게 오피스 리츠인데 네. 사실 최근에 브루필드에서 이제 인수한다고 해가지고 네, 좀 화제가 됐고 약간 네. 그런 M&A 이슈도 있겠네요, 이 주가가 네, 오는데. 그런 이슈가 제일 컸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이제 리츠에서 채권을 발행한 다음에 그 채권 발행으로 그러니까 들어온 금액을 자사주를 매입하겠다고 공시를 내면서 거기에 맞춰서 주가가 좀 더 네네. 빠르게 상승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사주 매입이라는 건 뭐 지금 주식 측면에서 보면 호재죠. 네. 그게 제일 크게 작용을 해서 이번에 좀 21% 크게 상승하는 모습 보였고요. 주간 수익률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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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가 3.5% 정도 제일 많이 좀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프랑스는 사실 이제 오피스 비중이 되게 높은 나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오피스도 그렇고 이제 리테일 같이 오피스나 리테일 전통적인 자산들을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인데 사실 이거는 이제 리츠 자체의 펀더멘탈이 좋았다기보다는 약간의 정치적 이슈가 좀 같이 들어가 있어서 대선 그 말씀하신 부분은 거죠. 네, 맞습니다. 조금 후에 다시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섹터별로 보면 호텔, 네, 뭐 사실 이게 코로나 엔데믹이라고 하죠. 맞습니다. 약간 뭐 이런 시기가 다가오면서 약간 요즘에 주목받고 있긴 해요, 전반적으로. 네. 네, 그런 부분이 이제 미국에서도 제일 크게 반영이 됐던 것 같고 이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또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이제 고밸류 종목들에 대해서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고밸류 종목들에 대한 약간의 우려가 좀 다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호텔이 제일 크게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주의 차트 이제 기준금리와 상업용 부동산 거래 규모 추이 이제 가져오셨는데 실제 요즘에 금리가 참 변수가 되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보면 뭐 상당히 이제 금리 때문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가요? 전반적인 상황. 결국은 금리가 부동산과의 연관성이 높다고 모두들 그렇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으면 그렇죠. 실제로 그렇지 않더라도 그렇게 움직이게 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또 이게 차트 같이 보시면은 상업용 부동산 거래 규모가 코로나19 기간 동안에도 이제 국내에서는 부동산 거래 규모가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네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들에 대비해서 실질적인 봉쇄 정책이나 그런 걸 좀 사용한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곳 대비해서는 오피스의 펀더멘탈은 특히 더 방어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가열돼 있었죠. 그래서 네. 그래서 최근 이제 트렌드를 보시면은 2021년 7월부터 이제 금리가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네네. 이 꺾은 선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 이후에 캡레이트 축소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네. 스프레드가 축소되고 있고 네. 21년 이제 첫 번째 금리 인상 이후에 상업용 부동산 이동평균 거래량도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네. 이제는 조금 거래하기엔 좀 부담스러운 가격으로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의견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근데 거래가 이제 안 되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말씀하신 금리 이슈도 있고 이 매물이 잠긴다고 하죠. 이제 한번 팔면 다시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량 자산 계속 잠기는 현상도 분명히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주간 시황 한번 보죠. 주간 시황 어떤가요? 글로벌하게 보면 아까 전 전체적인 그림은 말씀해 주셨지만 나라별로 특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좀 특징적인 국가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미국의 이제 3월 소비자 물가 지수 이제 CPI라고 하죠. 네네. 소비자 물가 지수가 8.5%로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생산자 물가 지수 PPI라고 부르는 생산자 물가 지수도 전년 동기 대비 11.2% 크게 상승하면서 좀 굉장히 공격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이 이렇게 커지면서 이제 페드가 다시 긴축에 대한 얘기를 다른 사람들도 위원들도 나와서 네네. 계속 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긴축이 가속화될 거라는 기대치는 점점 올라오고 있는 반면에 물가가 이쯤 되면 고점이 아닐까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다만 이건 어제까지 얘기고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는 네. 반대되는 모습이 그러니까 그렇게 변동성이 되게 큰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주중에는 좀 이 국채 금리가 혼조세를 많이 보였었습니다. 네. 이제 리츠 같은 경우에도 변동성이 되게 컸었어요. 네. 오르다가 떨어지다가 오르다가 떨어지다가 하는데 이제 일반 증시 대비해서는 좀 많이 방어적으로 움직이는 모습. 일반 주식이 2.4% 정도, 나스닥이 특히 좀 빠르게 움직이는 네네네. 모습 보일 때 리츠는 더 방어적인 모습 보이는 미국 기준인 거죠, 맞죠? 미국 기준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는 ECB가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0%에서 상승을 이번에 시키지 않고 그대로 유지를 하기로 결정하면서 증시랑 리츠가 금리 인상에 따라서 좀 자산 가치가 떨어지지 않겠냐라는 네. 우려를 잠깐 해소를 한 분위기가 있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선 1차 선거에서 부동산 섹터에서 조금 더 우호적으로 보고 있는 마크롱 현 대통령의 지지율이 르펜 후보보다 더 앞서면서 리츠가 더 크게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 시황에는 적어두지는 못했지만 네네. 독일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가 좀 높은 그렇죠. 모습이 있어가지고 전반적으로 좀 낙폭이 큰 모습이었고 스웨덴은 이제 유럽 전체에서 변동성이 가장 큰 국가고 금리에 그래요? 따라서 움직이는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네요. 리츠가 보니까 상당히 하락폭이 크네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제일 좀 언더퍼폼하는 모습 5.12% 하락하면서 제일 큰 낙폭을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뭐 사실 이제 좀 점점 더 저희도 이제 뭐 우리나라나 미국 외의 리츠에 대해 다뤄야겠지만 솔직히 아직 유럽은 좀 낯설긴 해요. 네. 아직까지는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점점 얘기를 하면서 좀 디테일한 얘기도 나눌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제일 큰 시장 뭐 200개 이상의 리츠가 있으니까 미국 얘기를 좀 해보죠. 하이 섹터를 가지고 섹터별로 보면 확실히 호텔이 좋네요. 미국은. 네, 맞습니다. 이번에는 호텔의 상승세가 굉장히 좋은 편이었고 팀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희가 처음 이제 여러분 앞에서 시황 말씀드렸던 네. 지지난주에 팀버가 혼자 하락했었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그때 이후로 한 이번 주에서 저번 주 정도 들어가지고 목재 가격 선물이 그러니까 목재 선물 가격이 이제 하락폭을 계속 줄이다가 네네. 둔화세가 멈췄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는 둔화세가 멈추면서 좀 반등하는 모습 보였었고 목재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주택 시장인가요? 맞습니다. 주택 시장에 좀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시면 되고 주택 건설부터 시작하는 그 뒷단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고가가 이제 기준 단위당 최고가가 1,400달러까지 올라갔다가 네네. 현재는 800불대 후반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정책이 악화됐었던 헬스케어 쪽도 이따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헬스케어도 좀 낙폭이 1% 정도 나타나는 모습이었고 이제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가 이제 실제로 다가오기 시작하면서 고밸류를 상대적으로 받고 있는 데이터 센터와 산업용 자산도 하락폭이 이번에 좀 큰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보면 이제 주거라든지 헬스케어, 데이터 센터, 네. 이게 물류 쪽 이런 자산들이 사실은 상당히 많이 올랐잖아요. 네, 약간 맞습니다. 그 영향이라고 봐야겠네요. 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셀프 스토리지는 어떤가요? 이거 사실은 작년에 제일 많이 오른 섹터 중에 하나인데 네. 일단 이번 주 뭐 주간 시황이긴 하면 하락했고 네. 주간 시황으로 봤을 때는 사실 셀프 스토리지 쪽에서는 특별한 뉴스는 없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다른 뭐 호재나 압재가 조금 더 두드러졌던 섹터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조용한 모습 보이면서 한 0.3% 정도 조정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고밸류인 어떤 데이터 센터나 물류는 하락한 건 뭐 지금 시장 상을 반영한 것 같고 또 반대로 리오프닝 주인 호텔이라든지 쇼핑몰 이런 리츠는 상승을 했고요. 네. 어떤 뉴스 주요 뉴스를 한번 들어보죠. 작년에 지난주에 어떤 뉴스가 있나요? 이번 주도 뉴스가 되게 많은데요. 일단 미국 금리 쪽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주간 미국 2년물 금리가 2.348%로 네. 전주 대비 조금 하락하는 모습 보였고요. 오히려 장기물이 10년물 금리는 2.699%로 전주 대비 좀 더 상승하는 모습 네네. 보였습니다. 예, 주간에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도 한 16만 건, 16만 6천 건으로 1968년 이후 거의 50년 넘게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상당히 고용 시장이 좋다는 거네요. 강세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3월 CPI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8.5% 상승을 했지만 고점에 가깝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네, 이게 어제까지 얘기고 오늘 아침에 나온 네. 얘기를 조금 더 첨언을 드리자면 존 윌리엄스라는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아직까지 인플레가 고점인지 불확실하다라는 언급을 오늘 하면서 또 다시 조금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인플레는 사실은 뭐 어찌 보면 리츠의 호재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맞습니다. 네, 어떻게 하세요? 근데 이게 또 인플레 심해지니까 네. 사실 금리를 계속 상승해야 된다는 맞습니다. 그런 압력이 들어가고 있고 네. 또 금리가 상승하면 리츠의 수익률과 금리 간에
그 스프레드 격차가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잖아요. 네. 뭐 사실 차이는 있다고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투자가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투자자의 입장에서도 그럴 수 있고요. 리츠 입장에서도 사실 저희가 다른 뭐 세미나나 나가서도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금리가 상승할 때 경기가 계속 호조세를 보여가지고 임대료 상승 추세가 같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오히려 리츠가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금리는 오르는데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그렇죠. 이제 경기는 오히려 침체가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면 리츠한테 최악의 상황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부담을 느끼는 투자자 입장에서 부담을 느끼는 거는 이제 다들 알고 있는 금리가 올랐을 때 부동산은 좋지 않다라는 생각도 있을 수 있지만 리츠 입장에서도 너무 과도한 어떤 매크로상으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때 경기 침체를 감안을 하더라도 올려야 되는 상황이 되면은 이제 리츠 입장에서도 굉장히 안 좋을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리고 금리라는 게 사실은 뭐 어떤 올린다는 거는 경기가 좋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맞습니다. 리츠가 뭐 대출도 많이 받잖아요. 맞습니다. 그 대출 금리에 대한 부담도 올라가는 거고 또 한편은 요즘에 실제로 요즘에 미국에도 경기 침체 얘기가 슬슬 나오긴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되게 좀 뭔가 이 예의주시해야 되는 그런 시장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신중하게. 변동성도 되게 크고 네. 사실 의견도 굉장히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시장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저희도 계속 좀 주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 미국 넷리스 리츠를 들고 나왔는데 네. 이게 사실은 작년에 되게 좋았거든요. 이게 네. 넷리스도 투자하는 상품도 많이 나왔고 맞습니다. 3호 형태로. 맞습니다. 네. 어떤가요? 이게 저금리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넷리스가 굉장히 좋은 자산일 수 있는데 넷리스 이제 여기 적어놓은 거에 따르면은 리서치 기관에 따르면 현재 넷리스 방식으로 매입하는 자산들의 캡레이트 상승이 생각보다 굉장히 제한적으로 네네.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라는 의견이고 리츠들의 조달 비용이 커지는 것과는 별개로 넷리스 자산에 대한 투자 수요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좀 긍정적인 상황으로 보고 있다라는 의견이었고 이제 회사 이름 같은 거 말해도 되나요? 네네. 네. KKR이나 뭐 칼라일, 브룩필드 같은 회사들이 이제 넷리스 쪽으로 투자 수요가 계속 나타나고 있고 3호 펀드 같은 네, 거 맞습니다. 플랫폼을 만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칼라일 같은 경우에는 최대 음. 1,000억 달러까지 투자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좀 투자 수요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고 다만 이제 제가 보기에 조금 위험할 수 있는 이유는 이제 넬리스라는 어떤 임대 구조죠. 자산의 특성이라기보다는 임대 구조인데 굉장히 장기간 동안 연에 한 2에서 3% 혹은 고정되어 CPI 연동 네. 그런 에스컬레이션 임대료 상승 조건을 걸어두고 장기로 임대를 주기 때문에 금리와의 스프레드가 줄어들었을 때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어떤 임대 네. 조건들이 되게 정해져 있는 상태인 맞습니다. 거고.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넬리스라는 어떤 임대 구조가 지금의 금리 상승 기조에서는 조금 더 위험해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멀티패밀리 어떤가요? 멀티패밀리. 네, 멀티패밀리는 이번에 리얼페이지라는 회사에 따르면 미국 멀티패밀리 3월 임대료가 전년 대비 15.6% 상승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여전히 이제 썬벨트 지역, 이제 일조 시간이 긴 네네. 남부 지역을 뜻하는 말인데 썬벨트 지역 위주로 전년 대비 21.9% 크게 상승하면서 동서부 해안 지역, 이제 주요 뭐 샌프란시스코, LA, 뭐 뉴욕 같은 그런 주요 지역이 15.8% 대비해서 더 높은 상승률을 이어갔습니다. 한편 이제 팬데믹으로 피해가 컸었던 지역 하면 생각나는 곳 중에 하나가 뉴욕인데 네. 뉴욕의 빠른 반등세가 이제 나타났습니다. 3월에 22.9% 네. 크게 상승을 하면서 회복세가 더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전히 좀 뭐 그 임대차 시장 상황은 되게 우호적이네요.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네. 헬스케어는 어떤가요? 헬스케어는 이제 CMS라고 이제 Center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라고 저희로 치면 약간 건보공단에 가까운 회사, 그 기관이 있고 이 기관에서 2023년 전문 간호 시설에 대한 지급률을 4.6% 이제 컷을 이번에 했고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2022년 대비해서 메디케어 이제 파트 A면 약간 일종의 이것도 건강보험료라고 네. 지급 금액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3.2억 3.2억 달러 네. 이제 크게 좀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인건비에 대한 좀 부담도 있는 상황이고 일시적인 약간 사람이 그동안 부족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임시로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좀 완화를 해줬었는데 이것도 이제 6개월 뒤부터 일몰에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정책을 새로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를 했던 게 환자 몇 명당 일정 인원 이상의 간호
이제 간호 인력을 충원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좀 비용 부담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의료보험 관련해서도 축소가 나타나면서 전문간호 시설의 임차인의 좀 마진이 축소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임차인으로서의 위험도가 조금 더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긍정적인 뉴스는 아니네요. 일단 네, 이 부정적인 섹터 보면, 뉴스에 네. 가깝습니다. 네네. 오피스를 이제 미국 오피스, 영국 오피스 이렇게 이 소개를 하셨는데 네. 어떤 특징들이 있나요? 미국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예전에 페이스북이죠. 네. 그러니까 메타 플랫폼즈가 맨하탄의 한 빌딩 오피스를 30만 스퀘어피트 더 임차를 하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이에서 그 건물의 총 임대 규모는 120만 스퀘어피트에 네. 이제 120만 스퀘어피트까지 늘어났고요. 해당 자산은 오피스 리츠인 보네이도라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고 이게 펜스테이션은 그거 아니죠? 펜스테이션이라는 별개입니다. 딴 거죠, 네. 그렇죠? 사실은 이제 메타는 뭐 한두 해 전에 네. 펜스테이션 새로 재개발한 거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전에 그 우체국 빌딩. 네네. 거기도 되게 크게 임대를 네, 해가지고 네. 임차를 해가지고. 빨레이 빌딩 네. 맞아요. 네. 알고 있었는데 네. 네. 어, 맞습니다. 그것도 사실 보네이도가 들고 있는 자산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뭔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네. 네. 그래서 해당 리츠가 지금 순자산 가치 대비해서 30% 정도 크게 할인받아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이번 뉴스는 조금 더 긍정적인 뉴스로 보입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최근에 뭐 그러니까 미국 오피스에 대한 우려가 많아가지고 네. 보네이도라든지 SL 그린이라든지 뭐 이런 오피스 리츠들을 많이 봤는데 네. 확실히 이제 팬데믹 이전보다 많이 아직도 여전히 하락한 상태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는 지금까지는 다른 섹터가 더 좋았죠. 아, 그렇죠. 네, 투자를 하기도 더 마음이 편하고 네. 실적도 잘 올라오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오피스가 안 좋다고 하지만 이제 보면 모든 오피스가 안 좋은 건 아니고요. 최근에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 나온 뉴스도 보면 네. 허드슨 야드와 이제 파크 에비뉴 쪽의 오피스가 서로 이제 그러니까 뉴 앤 올드인데 경쟁을 하고 있다 이런 것도 나오는데 뉴스가 보면 실제 이제 파크 에비뉴 쪽에 오래된 빌딩들이 리모델링을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임차인들이 선호하는 빌딩은 대부분 허드슨 야드 쪽에 네네. 신축 빌딩인 거고 저희가 아까 보네이도의 어떤 그런 펜스테이션 인근에 우체국 빌딩에 들어간 것도 말씀드렸지만 그것도 최근에 리모델링 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시그널들도 어찌 보면 오피스에 관심이 있는 투자자라면 이런 변화들도 좀 유심히 살펴서 그 리츠별로 포트폴리오 안에 이제 그 담고 있는 오피스가 어떤지는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얼마나 오래됐는지 또 얼마나 이제 어메니티가 좋은지 이런 거 나오니까 네네. 그런 걸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투자하는데 되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네. 게. 실제로 뭐 아까 저희가 알스트리아 네. 얘기 드렸지만 이게 그거는 이제 독일에 있는 리츠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브루필드가 최근에 유럽의 오피스 리츠를 3개 정도를 인수한다고 나왔는데 네네. 하나가 아일랜드에 있는 거고 네. 하나가 이제 벨기에에 있는 리츠거든요. 네, 그냥 인수한 건 아니에요. 아무거나 사는 건 아니고 보면 다 특징이 있고 다 어찌 보면 오피스의 미래의 오피스에 투자하는 그런 어떤 특징이 있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방금 말씀 주신 게 일종의 양극화에 가까운 얘기가 그쵸.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다음 영국 오피스 쪽에서 그런 비슷한 뉴스가 하나 더 있는데요. JP 모건에서 이제 런던의 프라임급 오피스,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보통 A급 오피스와 네. 이제 세컨더리 오피스, 그러니까 B급 오피스인데 이 차이를 좀 더 부각시키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아, 프라임급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초과 수요 상태고 네. 지속적인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연간 임대료가 10%까지 오를 수 있다는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고 반대로 이제 세컨더리급, 이제 B급 빌딩의 경우 향후 연간 임대료가 2.5% 정도 이제 하락하는 하락한다. 트렌드로 넘어갈 거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에 따라서 지금 프라임급 오피스가 전체 자산의 40% 정도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 더웬트 런던과 그레이트 포틀랜드 이 두 종목의 투자 의견을 더 상향 조정하는 좀 긍정적인 뉴스였고요. 이게 리츠인 거죠 지금? 네, 둘 다 리츠입니다. 재밌네. 이런 사실은 또 시그널이나 이런 어떤 그런 미묘한 변화들은 네. 투자자 입장에 되게 좀 좋은 힌트가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이게 자세히 설명하겠다는 게 이 부분인가요? 유럽 네, 부동산? 맞습니다. 유럽 부동산 쪽에서 네. 이제 프랑스 대선 관련 뉴스가 있는데 4월 11일에 있었던 1차 선거에서 마크롱 현 대통령이 27% 그리고 르펜 후보가 22%의 지지율을 득표를 하면서 두 후보를 대상으로 4월 26일에 2차 선거가 이제 치러질 예정인데 이 27%와 22%가 생각보다 굉장히 좁은 격차였기 때문에 부동산 섹터 쪽에 좀 부정적인 뉴스라고 사람들이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조사에서 르펜 후보가 이제 민생 관련 정책을 좀 많이 들고 나오면서 지지율이 올라왔던 네네. 일이 있었는데 최근 조사에서 이제 마크롱 대통령의 지지율이 10%포인트까지 이제 벌어진 걸로 다시 결과가 나왔고요. 여기에는 좀 르펜 후보가 좀 칠러 쪽
그런 러시아 뉘앙스가 쪽이. 있었던 면이 좀 부정적으로 영향을 줬다. 그러다 보니까 좌파에 가깝기 때문에 어찌 보면 네. 부동산 쪽에는 맞습니다. 부정적일 수 있군요. 그래서 이제 마크롱 후보가 조금 더 부동산 섹터에서는 현재 더 호평을 받고 있는 후보고 거기에 따라서 프랑스가 좀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유럽 헬스케어네요. 네. 유럽 헬스케어 관련해서는 최근에 좀 좋지 않은 소식을 계속 전달해 드리게 되는 것 같은데 북유럽 헬스케어 오퍼레이터인 어텐도라는 곳이 지원금 부정 사용 등으로 이제 조사를 받으면서 최근 이제 프랑스 시니어 케어에서 발생했던 노인 학대 사건에 이어서 두 번째 좀 부정적인 이슈가 터져 나온 상황입니다. 이게 최근에 한국에도 이런 뉴스가 가끔 나오는데 맞습니다. 한국만의 이례적인 상황은 아니군요. 네. 그래서 이제 해당 업체가 주요 헬스케어 리츠 중에 하나인 에이디피카라는 회사의 임대 수익의 전체 4%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임차인이기 때문에 해당 리츠에도 좀 부정적인 영향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헬스케어 리츠가 사실은 코로나 이후에 네. 사실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업이 발달할 거라는 건 사실 전 세계적 어떤 인구 구조 추이를 보면 전망도 하고 한국에서도 실은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투자 상품이 많지는 않지만 네. 다들 많이 보고는 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떤 그 관리하는 거나 이런 것, 운영하는 것들이. 네. 맞습니다. 호주 부동산이 사실은 뭐 한국 투자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상당히 기관화가 많이 되어 있고 리츠도 발달했고요. 맞습니다. 이게 아마 점점 더 이 이야기를 할 기회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난주에는 어떤 특징이 있었나요? 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블룸버그에서 리포트가 하나 나왔는데 호주의 중앙은행인 RBA가 현재 0.1%인 캐시레이시라고 하는데 저희가 보통 예전에 많이들 듣고 있던 네. 리보 같은 거죠. 네네네. 일종의 은행 간의 무담보 사채 금리를 얘기하는 건데 이 캐시레이트를 연말까지 0.75%로 인상하는 경우에는 시드니 집값이 3월 중위값 대비 최대 12%까지 하락할 수 있다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서는 RBA가 이르면 올해 6월부터 이 캐시레이트를 인상할 수도 있다라고 전망을 하면서 주택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가 조금씩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뭐 리츠 시장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까요? 리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택을 개발해서 매각을 해야 되는 디벨로퍼에 가까운 그런 리츠들이 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네네. 그리고 2002년 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이 캐시레이트과 그 코어로직 홈밸류 인덱스의 역의 상관관계가 0.847까지 나타나면서 굉장히 높은 역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금리 상승에 따른 수요 감소도 나타날 수 있고 기존의 대출을 끼고 이제 주택을 구입하셨던 분들도 호주는 이제 변동금리와 고정금리를 합친 형태의 ARM 모기지라고 하는데 네네. 변동금리부 모기지의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네. 비용 부담 가중으로 좀 주택 가격 하락이나 뭐 주택 매수에 대한 매매에 대한 심리가 좀 더 약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좀 부동산 투자에도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일본 디벨로퍼인데요. 이건 리츠가 아닌 디벨로퍼 얘기를 가져오셨네요. 그러니까 슈릭이라는 회사네요. 네, 맞습니다. 네. 슐릭이라는 회사가 네. 이번에 200억 엔을 투입해서 2025년까지 도쿄 긴자에 보유 중이었던 기존 자산을 이제 료칸이죠. 그러니까 고급 일본식 호텔인데 료칸으로 이제 재개발할 예정입니다. 신규 자산이 총 12층인데 하부 6층은 일반 뭐 리테일로 활용을 하고 이제 상부 6층을 총 38객실 료칸으로 활용을 할 계획이고요. 가장 비싼 객실이 하루에 30만 엔까지 이제 받을 예정입니다. 참고로 슈릭은 상장이 되어 있고요. 그 미쓰비 부동산, 미쓰비시지쇼, 스미토모보다는 좀 작은 규모지만 네, 한 맞습니다. 시가총액으로 보면 한 5, 6위 정도 하는 회사더라고요. 이 회사가 뭐 상장되어 있으니까 어찌 보면 이제 리츠는 아니지만 상장된 부동산 회사로서 맞습니다. 투자할 수 있는 그 고려할 대상이 될 수 있고 이 회사의 특징이 이 도쿄 긴자라고 했는데 이 료칸 스타일 호텔은 사실 자기들은 또 고급 여관이라고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일종의 약간 그런 식으로 부르던데 이런 형태의 이제 그 특징적인 그 그러니까 숙박 시설을 많이 개발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제 슈릭은 긴자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어떤 부동산 회사예요. 지금 이제 이런 호텔뿐만 아니라 리테일 시설, 오피스 시설도 한 30개 정도 자산이 있고요. 그러니까 긴자라고 하면 사실 한국의 명동과 같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은 이것도 약간 리오프닝 개념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투자하고 실은 지금이야말로 이 슈릭은 긴자에 투자할 수 있는 시기라고 보고 자산을 많이 끌어모으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기존에 이미 이런 자산을 12개 정도 보유를 하고 있고 이제 푸푸라고 저희가 얘기하기에는 약간 좀 웃긴 브랜드명이긴 한데 이런 자산을 지금 13개째 이번에 오픈을 하는 거고 이게
사실 해외에서 관광객이 많이 들어왔을 때 제일 큰 리오프닝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보니까 관련해서 정보를 좀 찾아봤는데 2021년에 일본 외국인 입국객이 총 24만 6천 명으로 팬데믹 이전 대비해서 99.2%까지 하락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번 3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외국인 입국에 대한 제한을 조금씩 풀고 있어요. 네네. 그런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 점점 더 돌아올 거라는 믿음이 이번 자산 재개발에 반영이 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주변에 이제 하나둘씩 일본 가는 분들이 계시고요. 네, 맞습니다. 그 휴릭은 저희도 이제 최근에 많이 써서 봤는데 상장사기 때문에 사실 홈페이지 가 보면 IR 자료가 되게 잘 돼 있어요. 이제 그 실제로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긴자 엄청나게 많은 개발들을 하고 있고요. 기존에 이미 완료된 것도 있고 저는 한 36개 정도를 봤거든요. 35개 정도를 봤는데 맞아요. 이 휴릭은 그 사실은 그동안 이제 실제로 IR 자료를 보면 실적도 계속 우상향을 했고 네. 이게 어찌 보면 되게 특징이 많은 회사예요. 이 긴자라는 특징도 있지만 그들은 이제 사케이라고 하는데 일본어로 보면 뭐 고령화라든지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런 컨셉에 투자를 하고 있어가지고 어떤 오피스 빌딩도 그냥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교육 시설 넣어가지고 그런 교육 어떤 학원 같은 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오피스 빌딩 있잖아요. 네. 그런 특징을 주면서 개발을 하더라고요. 되게 뭐 리치는 아니지만 그 일본 부동산 시장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되게 관심 있게 봐도 좋을 회사 같아요. 재밌는 컨셉의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네. 예. 그러니까 스스로는 사실은 대형사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뭐 시가총액 봐서 대형사 같은데. 맞습니다. 그래서 대형사를 쫓아가기 위해서 다른 전략을 쓴다. 뭐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피스 그 마지막으로 도쿄랑 서울 오피스를 가져오셨는데 사실 코로나 이후에 상당히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 어떤 오피스 시장 공실률도 그렇지만 기업들의 대응 방식도 완전히 상반되어 가지고 특징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도쿄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3월에 이제 또 월간 자료가 나왔는데 주요 5구로 꼽히는 곳의 오피스 공실률이 6.37%로 전월 대비 0.04% 이제 소폭 하락했습니다. 한편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신축 자산의 공실률이 더 올라갔다는 점인데 이번에 19.99% 거의 5분의 1이 지금 공실 상태로 이제 밝혀지면서 팬데믹 이후 특이하네요. 네, 팬데믹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안 되네요, 이거는. 사실. 네. 그래서 좀 신축 자산과 기존 자산의 임대료 차이도 평당 5,590엔까지 해서 10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저희 입장에서도 주목해서 보고 있는 지점인데 리츠나 디벨로퍼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일본의 오피스 자산 같은 경우에는 펀더멘탈이 평균적인 자산 대비해서 더 좋은 상태입니다. 네네. 공실률도 좀 더 낮고 임대료도 조금 더 높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신축 자산 프리미엄과 실질적인 주가나 밸류에이션 간의 상관관계가 좀 나타나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신축 자산에 대한 프리미엄이 빠지고 있는 시점에서는 조금 투자를 할 때 고려를 해야 되는 점이 또 하나 생기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오피스. 뭐 서울 오피스는 사실은 지금 분위기는 되게 좋죠, 사실. 네, 맞습니다. 네. 아직도 서울 오피스는 강세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콜리어스라는 리서치 기관에 따르면 1분기 서울 A급 오피스 공실률이 4.0%로 2010년 이후로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도심, 여의도 그리고 강남이라는 지역의 프라임 오피스 기준이겠죠. 맞습니다. 네. 모든 프라임 오피스가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프라임 오피스 기준으로 4.0%를 기록했고 특히 이제 강남 지역, 저희가 GBD라고도 부르죠. 그 강남 지역의 공실률이 0.6%로 압도적으로 낮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CBD 지역, 저희 종로, 광화문 같은 이 CBD 지역도 2.5%포인트 하락한 7.0%, 그리고 여의도도 4.9%포인트, 제일 크게 하락한 3.2%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급 같은 경우도 계속 나오고 있지 않고 향후 한 몇 년간도 이제 대형 오피스의 공급에 대한 뉴스는 따로 나오는 게 없기 때문에 임차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계속 임대료가 상승할 수 있을 걸로 보이고 있는데 1분기 임대료도 0.4% 상승했고 연간도 2.5% 임대료 상승이 기대되면서 계속 좀 좋은 모습을 이어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임대차를 하시는 분들 만나보면 이 렌트 프리라는 것도 상당히 많이 줄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렌트 프리라는 건 결국은 이제 한 1개월이 준다고 하면 단순 계산하면 임대료 8% 상승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현상들을 보면 이제 서울에 이제 오피스를 갖고 있는 리츠들도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들한테는 되게 긍정적인 뉴스라는 걸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주간 리츠 뉴스 너무 많이 준비하셔가지고. 저희가 이만큼 열심히 찾고 네, 또 네. 이제 많은 정보들을 드리고 싶은데 네네. 지면이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저희도 항상 어떤 내용을 더 넣어야 되나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최근에 이제 많이 관심 갖고 있는 오피스 이런 부분이 들어가서 되게 좋았던 것 같고요. 이제 저희가 아마 사실 얘기를 하면서 약간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또 좀 더 어려운 부분은 이제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그 질문 답변도 드리고 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